결정하셨어요? 그럼 투표하셔야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투표하셔야죠. 우리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의 손으로 뽑아요. 투표는 투표소. 개표 방송은 MBN.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은 MBN과 함께. 개표 방송은 MB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는 하고 오셨는지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투표 상황부터 선거 판세, 그리고 주요 격전지, 향후 전망까지 신속하고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9시 40분을 조금 지난 이 시각 투표율부터 알아볼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나 기자, 자, 이 시각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선관위에 대형 스크린이 보이실 텐데요. 오전 6시 투표 시작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6.9%로 모두 3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약 1.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오늘 오후 1시 투표율에 합산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를 넘어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그럼 지역별 투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로 가봅니다.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 광진구 투표소에 나가 있는 강서영 기자. 자, 서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광진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시간 30여 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 서울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6.9%보다 조금 낮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본투표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31.3%,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1,384만 명이 참여하면서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핵심 승부처로 불리는 이곳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정치 1번지인 종로가 36.07%로 가장 높았고 동작이 35.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로도 이어질지 또 선거 결과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총 2,257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17,000명이 투표와 개표 관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진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서울 살펴봤고요.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권의 텃밭이죠. 자,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강진우 기자, 그곳 현재 투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부산은 이곳처럼 9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유권자 수는 288만여 명입니다. 현재 부산 투표율은 9시 기준 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9%로 직전 총선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8석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치욕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지역구인 부산 북각과 사갑, 삼자구도인 수영구와 야권 단일화로 진보당 후보가 있는 연제를 우세 지역으로 보면서 최대 9석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얻은 15석 수성을 장담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등 3곳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걷더니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역구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차출된 부산 북각과 양산을 김해을로 대표되는 낙동강 벨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권의 텃밭인 광주로 가봅니다. 자, 광주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정치훈 기자. 자,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상무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차분한 가운데 가벼운 옷차림으로 투표에 나서는 시민도 있고 투표를 하고 외출에 나서려는 유권자도 보였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팔이 불편한 상황에도 투표소를 찾아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광주 투표율은 오전 9시 기준 5.6%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유권자는 119만 9,656명, 전남 유권자는 156만 4,293명으로 모두 276만 명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율로 보면 광주는 3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모두 오늘 본투표를 더해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광주 날씨는 구름이 살짝 끼었지만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여 투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점차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투표율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광주 전남은 그동안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변 없는 민심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 판세 분석부터요. 여야 선거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간 이번 선거 준비해온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가 기자, 어젯밤 끝난 공식 선거 운동 한번 볼 텐데, 자, 여야 종료 직전까지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어젯밤까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어젯밤에 청계광장에서 이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 후에 탈진과 탈수 증세까지 보여서요. 이 심야에 하려던 을지로, 홍대, 대학로 유세는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네.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서울 격전지 15곳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서 총선 유세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 지도부는 출정식과 같은 장소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고요. 제3지대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를 한 후에 자신이 윤 정권을 저격할 적임자다. 이 점을 화성을에서 강조를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야권이 200석을 얻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함께 가보시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우 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국군이 꺾이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정이 끝나기 전까지 최소한 9분에게 통화해 주십시오. 9분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12시간의 축제가 시작됐고 어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자, 신조 대변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굉장히 분위기 뜨거웠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생일날 탈진했다고 하는데 현재 좀 상태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굉장히 강행군을 그동안에 며칠간에 걸쳐서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사실 식사, 끼니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걸러가면서까지 현장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국민들께 이제 국민의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 파이널 유세를 하고 사실 그 뒤에 있었던 심야 유세, 거리 인사와 홍대에서 그 입장을 발표하시려고 했던 것은 네. 추가가 됐었거든요. 일정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이널 유세를 지켜보고 마지막 그 유세 장소인 홍대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그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탈진을 하셔서 도저히 장소에 오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홍대에서 공식 일정을 모두 종료한 다음에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당직자분들과 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는 감사의 의미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생일 파티를 조촐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을 불살라서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한동훈 위원장께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고 네. 지금 몸 상태는 좀 많이 회복 중이시라고 하고 오늘 그 오후에 있을 선거 개표 상황실에는 정상적으로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지호 대변인 어땠습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뜨거웠고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까지 했어요.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용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KTX 역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런 당원들이 용산에 결집하면서 굉장히 흥겹고 어떤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예,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당원들은 장외 집회를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요. 풍찬 노석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려니까 얼마나 좀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자, 진세희 의원님 일단은 마지막 여야대표 호소 어떻게 드셨습니까? 근데 대표들 호소 듣기 전에 제가 김지호 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압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데 일단 한동훈 그 위원장께서는 정말 그 민주당의 거대한 선대비를 상대해서 원탑으로 혼자서 정말 전국을 강행군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더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한 선거였다. 그래서 결과가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는 평가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재명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보니까 뭐 200석 나라 무너진다 이러니까 이게 단순한 읍소의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비장함을
국민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조금 그 뒤처지는 당에서는 백석 개헌 저지선을 좀 확보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달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야당이 200석 가져가면 이거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메시지야 뭐 그 초지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정권 심판으로 시작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 특이한 게 선거 시작에는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만 보이다가 선거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조국 대표까지 등장하시는 이런 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상일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읍소를 떠나서 비장함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항상 중도층에 좀 집중해서 모든 걸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고요. 좀 민주당은 핵심과 본질,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핵심과 본질을 잘 파악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 메시지를 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이 민심, 중도층 민심의 핵심과 본질을 애써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내신 메시지는요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 중도층은요 좀 뭐 우리 옛날 대선에서 미국 대선을 보고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Stupid, it's economy.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Stupid, it's 드래곤 힐이에요. 예? 문제는 용산이야, 바보들아.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산을 변화시키지 않고 중도층을 변화시킬 수 없을 텐데 그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전혀 없고 마지막까지 용산의 눈치를 보고 본질을 외면하는 메시지였고 결국 지지층만을 가지고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중도층은 포기했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여야는 지지층 물론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잡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서로를 향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 관련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1분 1초를 좀 아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죄 짓고 자기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예, 눈물 얘기까지 한번 들으셨는데 자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물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뭐 범야권 200석 언급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과반 가능성이 있다 경계하는 분위기. 자, 두 분 판세는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판세는 뭐 박빙 우세로 아직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뭐 원내 과반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정말 큰 정권 심판이 된 거겠죠.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 모시면서 정말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인격 모독과 정치 탄압 그리고 올 초에는 정치 테러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자신을 정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칭찬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가족들도 잘 버텨주셨다. 고생하셨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뭐 지나친 엄살 부리고 있다. 엄살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지금 사실 초반에 좀 열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심판, 그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저희를 향한 그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판세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를 두고 악어의 눈물 운운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눈물 흘린 것이야말로 진정한 악어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일원들이 단 한 번도 눈물 흘린 적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 아주 결사의 의지를 보였는데 그것을 두고 악어의 눈물 운운하신 분이 지금은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본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갈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민생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애환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권의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반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오늘 6시까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나가셔서 분명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당 수장들이 지난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굉장히 전국을 누비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자, 장가 기자, 두 대표 행보 엄청난 거리를 움직였다고 하는데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만 137곳을 찾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가장 많이 찾았고요. 반도체 벨트만 11번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또 재판에 좀 발이 묶였기 때문에 70% 넘는 일정을 수도권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유튜브로 화력을 좀 보탰고요. 지방 곳곳에는 김부겸, 임종석 등 이 거물급 인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번 유세에서 범죄자, 이재명, 조국 등의 단어를 가장 많이 쓰면서 2조 심판론을 앞세웠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권력, 경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자, 진 의원님, 국민의힘은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원톱 체제로 치렀습니다. 1대 몇이다 이런 데 얘기까지는 나왔었는데 하루 10개 이상 지원 유세 일정 소화해 왔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 나눴지만 탈진 행세까지 마지막까지는 보였는데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 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유세 발언 주요 키워드도 지금 장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긴 하지만 의회 권력에 관한 한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다. 강자가 이제 그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을 이제 심판해야 한다. 거대 야당 심판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과 캠페인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 선거에서 많이 회자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걸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아주 쓰기 좋은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론이 확산될 토양은 굉장히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거대 야당 심판 또 그 후반부에는 2조 심판 이렇게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결국은 야당 쪽의 정권 심판론에 말려드는 그런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우리는 이제 집권당이고 정부를 움직일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민생 특히 물가 포함한 민생을 우리가 정말 앞으로 보다 잘 챙기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아직 남아있으니 그 3년 동안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의석은 우리가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읍소 전략으로 가면서 심판론을 자꾸 이렇게 좀 무디게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김상일 평론가 늘 주장하듯이 선거의 키를 갖고 있는 건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을 타겟으로 삼는다면 이 야당 심판, 2조 심판보다는 이 민생
책임지겠다. 앞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석 정도는 국회에서 확보해달라. 예. 이런 읍소 전략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돌이켜보면 싶은 돌이켜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선명하게 좀 들고 나갔다. 네. 뭐 적절했다고 아까 판단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으로 인해서 현장 지원 나서지 못한다면 유튜브 방송으로 뭐 차량에서 뭐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까는 보니까 기자회견 때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전망, 분석해 보자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 대한민국은요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0석을 넘어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행정부까지도 거의 무의미해지니까. 예. 그런데 180석까지만 해도요 결국엔 행정부 우위인 게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부에 대해서 중도층이 우리가 힘들어,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줄 얘기는 안 하고 야당이 나쁩니다라고 계속 간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듣지 않겠다는 거야? 라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세력에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중도층에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귀 기울일게요. 그리고 그 기울여서 지금까지 태도와 방식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은 행정부가 그렇게 나가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부에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해도 국민의 옆에서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따끔한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신주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오래전부터 10석 이상이 목표라고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최대한 14석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전망 어떻게 당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100번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당이 민심과 그 요구에 순응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정부를 달라지게 하겠다. 저희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실제로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전 대사 같은 경우도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다음에 그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을 찍는 투표가 과연 민주당 야권 지지자들이 볼 때 그것을 사표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비슷하게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명성을 내세웠던 열린민주당이 한 12%에서 14%가량의 여론조사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지지를 얻었지만 막상 투표함을 공개하자 했을 때는 5.4%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야권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찍는 것은 우리 야권표가 분열이 된다라는 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당시 열린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더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지 한번 좀 그 귀추를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3지대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뭐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전국 투표율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투표율과 비교해서 이 시각 투표율은 어떤지 입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선거 상황실 한혜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선거 투표율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럼 재미를 파고드는 MBN 캐릭터 토더지 무브니와 함께 현재 투표율 상황 알아보러 가보시죠. 네, 토더지 무브니와 함께 선관위에서 제공한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10.4%입니다. 네, 다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 9.3%입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해운대의 모습인데요. 제2의 도시 부산에는 10.4%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로 가봅니다. 보수의 심장. 가장 낮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대구 지금 현재 투표율은 11.4%입니다. 네, 다음 인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있는 지역인데요. 인천의 현재 투표율 10%입니다. 네, 광주로 가봅니다. 야권의 텃밭 광주 지역은 비교적 높은 사전 투표율 보여줬는데요. 현재 8.7%입니다. 네, 다음 대전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 중원의 표심은 어디를 향할까요? 현재 11.5%입니다. 다음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래조각공원이 보이는데요. 보수정당 지지세가 견고한 지역이지만 영남권에선 보기 드물게 이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10.3%입니다. 다음 세종입니다. 충청권에서 이번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보여줬는데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세종 9.1%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있는 곳으로 전국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 10.4%입니다. 네, 다음 강원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안보 1번지 강원도는 이번에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현재 11.5%입니다. 네, 다음 충북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불릴 만큼 중요한 지역이죠. 최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충북 현재 11.4%입니다. 네, 다음 충남으로 가봅니다. 꽃지 해수욕장이 보이는데요. 여야 정당의 공약전이 치열했던 금강벨트 지역 충남, 현재 11.9%입니다. 네, 전북으로 가봅니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 보여줬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이 보이는 전북 지역, 현재 9.4%입니다. 네, 다음 전남으로 가봅니다. 여수가 보이는데요. 사전투표율이 41.19%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각 본투표율 9.7%입니다. 네, 다음 경북으로 가봅니다.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텃밭이죠. 첨성대가 보이는 경상북도의 현재 투표율 11.6%입니다. 네, 다음 경남으로 가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1.8%입니다. 네, 다음 제주로 가봅니다. 호남에 이어 야권의 강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주도의 민심은 어느 쪽을 향할까요? 현재 11.1%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치러진 선거 투표율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1.4%, 22년 20대 대통령 선거 11.8%, 22년 동시지방선거 8.7%, 24년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0.4% 투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역대 총선 투표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8.9%, 16년 20대 총선 11.2%, 20년 21대 총선 11.4%, 현재 22대 총선 10.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사전 투표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6.7% 기록했고요. 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6.9%, 22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 그리고 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겨서 31.3%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권역별로 묶어서 투표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3%, 인천 10%, 경기 10.4%로 수도권은 10%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권으로 가보시죠. 부산 10.4%, 경북 11.6%, 경남 11.8%로 영남권 전체 투표율 11.2%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호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8.7%, 전남 9.7%로 호남권은 9.3%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충청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11.5%, 세종 9.1%, 충남 11.9%로 충청권 11.5%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강원, 제주 보겠습니다. 강원은 11.5%, 제주는 1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관위에서 제공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 계시자면 몸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오늘 민심 2024 MBN 선거방송과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구경호 앵커 나와주세요.
네, 하나훈 아나운서의 상큼한 선거 상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선거의 핫플레이스,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 격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가 총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밤 주목해야 할 격전지입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곳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 을입니다. 정권 시파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 정치 발전 가로막는 이 돌덩이를 치우자는 원희룡 후보. 승기를 거머쥘 인물, 과연 누가 될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반도체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밀집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을을 주목해보시죠. 민주당에선 현대차 사장 지낸 공영훈 후보, 국민의힘은 삼성 반도체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5석 모두 독식한 수원도 살펴보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의 관계를 언급한 망언,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후보가 이 수원 정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영입인재 1호를 투입했는데요. 바로 이수정 후보입니다. 이수정 후보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875원짜리 대파는 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다 이렇게 옹호해서 야권의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나라면 공천 취소한다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준혁 대 이수정, 이수정 대 김준혁. 과연 승기를 잡을 인물 누가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PK 낙동강 벨트로 가보실까요? 민주당에게 과반 의석을 내준 21대 총선에서도 부울경, 이 PK 지역에서는 40곳 가운데 32곳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초선 의원으로 데뷔했던 곳이자 장제원 의원의 현 지역구 부산 사상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 둘 중 누가 승기를 잡을까요? 자, 다음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선의 전재수, 또 지역구를 옮겨서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대결도 눈여겨보시죠. 경남 양산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후에 이 귀향한 평산마을이 이곳 양산을에 있습니다. 진보 진영으로선 정치적인 상징성이 매우 큰데요. 현역의 김두관,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후보 중 누가 오늘 밤 우승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한강벨트입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은 이 한강벨트 9개 지역구 중에서 용산 한 곳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권영세 의원도 불과 이 890표 차이로 승기를 거머쥐었던 만큼 긴장의 끈 놓을 수 없겠죠. 자,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포을입니다. 자, 운동권 출신의 삼선 현역 정청래 그리고 전향한 운동권 함은경 후보가 맞붙습니다. 자, 영등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역 하위 10%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으로 둥지를 옮긴 이 김영중 그리고 구청장 출신의 최연일 후보와 맞붙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동작을입니다. 자, 일찍이 이 지역에서는 출마를 예고한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의 맞대결 상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예상이 나왔는데요. 경찰 출신 유사명 후보와 격전을 벌입니다. 자, 동작을을 사수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지원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하죠. 그 결과 오늘 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자, 서울 중성동 갑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 지역구죠. 이번 총선에서 이 공천 잡음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의 이 전현희 후보 그리고 이 KDI 출신입니다. 경제통 윤희숙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광진을입니다. 36년간 민주당이 독식한 이 광진을 고민정 후보와 한판 붙을 후보는 바로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지난 총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곳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석패를 했습니다. 오세훈과 오신환, 이응, 시옷, 히읗
한글 자음 똑같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후보가 과연 고민정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요? 이 토론회에서도 뜨겁게 맞붙던 두 후보인데요. 누가 승자가 되느냐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격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투표는 투표소. 개표 방송은 MBN. 총선 개표 방송은 MBN과 함께하세요. 나도 투표하고 싶다. 난 할 수 있지롱. 우리도 얼른 가자. 네,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국 주요 격전지 살펴보고 왔는데 저희 MBN이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전국 12곳 격전지 예측 조사를 했는데 높은 적중도 자랑하니까요. 저희 대담 보시고 이따 6시에 결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격전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진수희 의원님. 네. 당선 때는 좀 차기 대선 후보로 좀 올라갈 수 있고 낙선 때는 좀 정치적 미래가 좀 가시발길이 될 곳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선급 후보들이 좀 나선 지역구 중에 가장 좀 관심 가는 곳은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은 원희룡 명룡대전 후보의 경우는 뭐 그렇게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관계없이 원희룡 후보는 이제 당을 위한 희생, 헌신 뭐 이런 공로도 평가가 돼서 대선 주자급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보는 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희 예상을 뛰어넘게 거기가 접전 지역이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지역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대선 길이 아주 잘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낙선을 하고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지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의 이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낙선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 수시로 거기를 7번 가시잖아요. 막 물량 공세를 엄청 투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계신데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살아 돌아온다면 나경원 후보 역시 뭐 당 대표급을 넘어서 이 대선도 볼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 누굴 좀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지역구, 어떤 선거구?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신 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성을의 이준석 후보하고 그다음에 뭐 광주 광산의 뭐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좀 제3지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중도층에 큰 실망을 주면서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낙선보다 더 심각한 저는 어떤 피해가요. 저는 제3지대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낙선까지 두 분에게 이어진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의 상처에 현실적인 상처까지 더해지는 셈이 돼서 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그리고 보수를 일대 개혁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큰 쓰나미 같은 어떤 사건을 한번 했던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지 않는 한 기회는 다시 주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신주호 대변인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가 꼽은 격전지인데 자, 전국 경합지로 국민의힘은 55곳 그리고 민주당은 50곳 비슷한 숫자입니다. 자,
어떤 곳이 지금 보시기에 당내에서 파악하시기에 가장 좀 치열하다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치열한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장 1, 2%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아주 맞붙어 있어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곳인가요? 특히나 말씀을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네.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용산도 그렇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아주 맞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오늘 본선거일인데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막판에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부동산 투기 관련한 여러 후보들, 공교롭게도 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후보들이. 그리고 또 김준혁 후보의 막말 관련된 것들. 그 막말도 수도권 수원 정에 출마하신 김준혁 후보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정치적 이슈와 그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수도권 유권자들께서 특히나 수도권에 계시는 뭐 젊은 신혼부부나 여러 그 경기도민, 뭐 인천 시민, 서울 시민들이 가장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부동산 문제, 그런 것들을 아마 마지막에 그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우위로 내걸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었는데 김준혁 후보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막말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곳에도 아마 유권자들이 조금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심 선거구 보면은 뭐 일단은 수천 표도 아니고 수백 표, 그래서 몇 개의 동 차이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판사에도 전망도 나오는데 어디가 가장 좀 치열하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본 데는 용산 강태형 후보의 승리죠. 여기가 뭐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기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거 시작도 끝도 용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분당을 김병욱, 부산 남구 박재호, 포천 가평 박용국,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 남영희 위원장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좀 압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뭐 민주당 후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이렇게 입후보한 그런 후보님들도 정치라는 고단한 직업에 투신하셔서 이렇게 고생하신 게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가 기자, 이번에 격전지가 좀 집중되어 있는 곳이 한강 벨트인데 핵심 승부처죠. 전체 판세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구가 있죠.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가 이곳인데요. 이렇게 우리 동네가 많은 관심을 뜨겁게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남성시장 여러 번 찾았죠. 조국 대표가 갑자기 이수역 왔죠.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가 정말 뜨겁다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일찍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선에 도전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현역 이수진 의원이 아닌 영입인재 류사명 후보를 이곳에 투입을 했습니다. 여권은 강남, 서초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뻗어가는 이 동작 지역이 서울 선거의 최후 방어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동작을에서 승리하게 되면 서울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에만 6번을 방문하면서 화력을 집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 후보들의 유세 모습을 직접 자주 좀 살펴봤는데, 나경원 후보도 남편과 딸이 총 출동하고요. 또 류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딸이 직접 명함을 돌리면서 밤 늦게까지 유세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속된 말로 정말 장난이 아닌 이 총력을 기울이는구나,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가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진수 의원님, 일단은 동작을 보면은 이 지역구에서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오래 다져온 게 나경원 후보죠. 네. 근데 좀 정권 심판론에 맞닥뜨렸고, 네. 또 하나 이제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류 후보. 지역 기반은 조금 낮은데 좀 쭉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사실 류사명 후보는 지역 기반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죠. 네. 그냥 진짜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의한 낙하산으로 저기를 오셨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나경원 후보는 정말 부지런해요. 그 이름값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닥을 열심히 늘 훑는 그런 아주 부지런한 그런 정치인인데, 아니 저 지역을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지역 다 괜찮은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막 6번씩이나 갈 정도로 굳이 그렇게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시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재명 대표 6번 가신 건 또 그렇다고 치는데 막판에는 또 서울법대 동기인 조국 대표까지 저기를 굳이 저기를 가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치 정말 비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진정성, 부지런함 이런 것이 이제 동작구 구민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끝까지 선전을 하고 계신 거라서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이겨서 돌아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이 천군만마를 얻는 서울 지역에 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상일 대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지원 사격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정성 열심히 네.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용산의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동작을도 나경원 후보보다는 지역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까지 해가지고 18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그 위성정당까지 해서 103석을 했습니다. 그때 동작을 민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180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동작을 뺏기면 이번에는 180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용산은 지난번에는 내줬던 곳입니다. 내줬다기보다는 뭐 거의 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차지하지 못한 곳입니다. 차지하지 못한 곳을 이번에 차지한다고 한다면 180이라는 숫자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됐고 저기가 거의 마지막 전선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기에서의 승패가 전체 선거의 의미도 가르고 선거의 어떤 의석의 향배를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나경원 후보에게 의미를 좀 더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 여론조사 공표하는 그 가능한 시점까지 발표된 걸 봐도 저런 엄청난 그 물량 공세나 이재명 대표의 직접 방문 그런 것 등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계속 좀 이기는 걸로 나온 걸 보면 정말 저 지역 주민들은 나경원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고 싶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뜨겁습니다 이 지역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을 자주 가게 된 거는 옆에 서초구 재판받으러 가다가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선거 막판에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 정 지역인데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막말 논란 굉장히 커서 이름 많이 알려졌었는데 역사학자와 범죄학자 이렇게 대결 구도가 벌어졌는데 자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파 논란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역사 관련한 막말 논란도 있었는데 자,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가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김진혁 후보님 발언 때문에 후보님도 거듭 사과를 드렸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원 지역의 선거 패턴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그 5개 지역구 후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뛰어난 건데 같이 몰려다니면서 협업하는 선거운동을 아주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원 전체 의석을 계속 휩쓸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민주당이 수원에서는 굉장히 수성을 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많이 오시긴 하셨습니다. 뭐 장관도 보내고 영입인사도 보내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조금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를 못 낼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서울과 PK 격전지에 갔으면 조금이라도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같은 선거 고 관여자가 보기에는 참 미숙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원 정 얘기하니까 굉장히 김지호 대변인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신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구가 굉장히
전국으로 좀 퍼질 만한 판세에 영향이 있을 만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중도층 표심이 좀 많이 출렁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말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만 나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뭐냐면 또 정치권에서 막말, 망언 논란이 터지면 또 그게 김준혁의 입에서 나왔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사실상 오늘 선거날까지 뭉개고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게다가 김준혁 후보의 막말을 한 것이 뭐 성 관련된 막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비하했습니다. 서울 시민도 비하하고 국군 장병도 비하하고 유치원 종사자들도 비하하고 뭐 비하한 분들이 이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을 비하했어요. 그러한 비하 발언을 들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김준혁 후보의 막말과 그 망언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에 충분히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유권자들께서 오늘 선거 투표장에 가시기 직전까지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김준혁 후보를 정리하지 않은 그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요. 저 지역을 두고 죄송합니다. 그 김준혁 후보가 그 풀어내놓은 말하고 그 이수정 교수의 저 설화하고는 같이 무게를 잴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정 교수의 저 발언은 그냥 실수, 약간 정무적 감각, 정치적인 경험이 좀 미숙한 데서 오는 그냥 실수, 지나가는 실수 정도지. 네. 저거를 김준혁 그 후보하고 비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김준혁 그 후보는 역사학자로서 주로 정사보다는 야사 중에 궁중야사, 주로 성적인 문화 이런 거를 그 중점적으로 연구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그 군데군데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뭐 논문이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미 그 밝혀진 것까지도 왜곡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성상납이라는 거는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본인이 덧붙여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 김준혁 그 후보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후보의 이 인식 속에, 인지 구조 속에 완전히 털을 잡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신념이나 가치 체계 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저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는 실수로 봐줄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후보인데 저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저 그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 일종의 오만함이죠. 오만함에 대해서는 저는 그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좀 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격전지도 맞지만 격정적으로 투어가 오갔던 격정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인데 자, 장가 기자, 일단 부산의 강남으로 꼽히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자,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하고 무소속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보수 대결, 그리고 민주당 후보까지 제3자 구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자, 여기 상황 어떻습니까?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여러 설화 논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자, 이후에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 경선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정 후보 측에서 거부를 했고 막판에 여권 표심이 갈리니까 정 후보 측에서 장해찬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3파전이 됐고 여당 바친 부산에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지역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부산이 문제인데 부산은 지금 완전히 혼전 상황 같아요. 거기는 장해찬이 단일화한다고 저번 아직 안 접었나 저번도 모르겠는데 3자 구도라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독특한 구도가 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의 걸 보면은 일단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거가 그대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고 현재 상황 뭐 자체 여론조사 결과 뭐 상황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조사들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의 3자 구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영구에 계신 유권자들이 사실상의 장해찬 후보를 찍으면 그것이 사표가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저는 정현욱 후보를 지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단일화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희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취소된 분을 어떻게 저희가 단일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장해찬 후보는 사퇴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사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사실 오늘 선거 본투표일까지도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미 뭐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만에 하나 저는 뭐 정현욱 후보가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지혜로운 수영구 주민들께서 정현욱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해찬 후보께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실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뭐 민주당 입장에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수영의 민생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서 당에서는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수영 상황을 보면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개첨하고 우리 또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개첨하고 있거든요. 수영 주민들은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대리전이냐 대전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심하게 보고 있고요. 이거 뭐 유산 싸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어떻게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유튜브 차지처지라는 장해찬 후보마저도 그렇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여당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수영에서 확실히 심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유동철 후보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색 선거 유세 있었고요. 또 홍보 영상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유권자의 표심을 뒤흔든 말들도 있었죠. 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을 텐데 자, 관련해서요. 장가희 기자의 설명하고 표선호 기자의 리포트 차례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선거기간 후보들의 말 한마디는 선거 판세를 뒤집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패착이 되기도 하죠. 그럼 22대 총선에서 이 인물들의 말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놓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고맙습니다를 뜻하는 중국어 시에시에. 서방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잘 지내보자는 뜻이라지만 국민의힘은 중국 4대주의다. 중국에는 굴종, 일본은 척결을 외치는 저급한 수준이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중국에도 시에시에, 대만에도 시에시에 한다면 복잡한 외교관계 개선이 될까요? 수위 높은 발언, 거친 표현은 비단 야당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정치를 X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의도라지만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한동훈 위원장의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여야의 센 발언만큼이나 유권자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된 안규령 민주당 후보. 외모 이상형으로 최종 이재명 대표를 꼽아서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굉장한 아첨꾼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안 후보, 예능을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다음,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쫄리나, 쫄았제. 이 말 조국 대표가 이 정권의 황태자라고 지칭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한 말인데요. 조 대표는 당 1호 법안으로 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다. 빨리 수사받을 준비하시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에 기고만장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최소 1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는 조국 혁신당. 오늘 밤 비례의석 얼마나 차지하는지 지켜보시죠. 유권자들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튀어야 표심을 잡는다. 특별한 콘셉트로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후보들의 면면까지 살펴보시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삭발하고 이 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를 의미하죠. 함거 속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혈서까지 썼고요. 이 사죄 퍼포먼스로 읍소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하는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선거차 대신에 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과 1:1 접촉에 힘썼고요. 또 요구르트 차를 타이어버스로 개조해서 시장 곳곳을 누비는 원희룡 후보. 또 카페에 들어갔다가 고등학생들의 수학 문제를 풀어준 이재성 부산 사하을 민주당 후보까지 있었는데요. 이 이재성 후보, 과연 학부모님들의 표심을 얻었을까요? 남과는 달라야 산다. 돋보이는 전략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는 오늘 밤 MB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쇼츠 한 방으로 인지도가 수직 상승한 신예까지 유권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후보들의 홍보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살스런 춤과 노래로 화제에 편승하는가 하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우리 삶 이랬는데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양력 소개에 밈을 활용한 영상은 5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공약 홍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딱딱한 설명이 아닌 영화 패러디와 명대사를 차용해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 땅엔 새로운 공공청사와 컨벤션이 생겨야 돼. 잔디구장 진행시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제3지대에게 쇼폼은 필수 덕목입니다. 노동으로 정권 심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제 명확하네. 이재명 박. 이 사람 뭐지? 주목도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영상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유권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후보들. 선거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유세 기간 이런 말들, 이런 모습들도 연출됐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다시 총선 상황실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신분증 챙기시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하시면 4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셔서 계속해서 민심 2024 MBM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선관위에서 제공한 이 시각 투표율 상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선관위에서 제공한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3.2%입니다. 다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 시각 12.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산입니다. 제2의 도시,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였던 부산의 현재 투표율 13.8%입니다. 네, 다음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봅니다. 83타워가 보이는 대구,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15.7%입니다. 이어서 송도 신도시가 보이는 인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있는 지역으로 뜨거운 격전지로 떠올랐죠. 현재 11.9%입니다. 광주로 가봅니다. 야권의 텃밭 광주,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했는데요. 이 시각 11.1%입니다. 이어서 대전으로 가봅니다. 엑스포공원의 모습인데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의 투표율 13%입니다. 네, 이어서 울산으로 가봅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견고하지만 제조업 종사자가 많아서 드물게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는 독특한 정치적 특색을 가진 울산, 현재 14.6%입니다. 다음 세종입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보여줬는데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이슈로 뜨거운 세종 12.7%입니다. 경기 지역으로 가볼까요?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 있어서 전국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 현재 투표율 13.2%입니다. 다음 강원으로 가봅니다.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안보 1번지 15.8%입니다. 다음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불릴 만큼 중요한 충북, 민심이 어디로 흐를까요? 15.6%입니다. 이어서 충남으로 가봅니다. 여야 정당의 공약전이 치열했던 금강벨트 지역 충남, 중부권의 격전지인데요. 현재 15.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의 투표율 1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입니다. 여수, 하멜 등대가 보이는데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죠. 이 시각 본투표율 13.1%입니다. 다음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첨성대가 보이는 경북,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텃밭인데요. 경북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2%입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제주로 가봅니다. 호남에 이어서 야권의 강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민심은 어느 쪽을 향할까요? 시각 14.7%입니다. 이어서 선거구별 투표율, 핵심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부, 북서쪽 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 11.6%, 한강벨트의 요충지 중성동갑 12.9%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서울 서남부 쪽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 갑 볼까요? 보겠습니다. 영등포 갑, 서울 서남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 다시 보겠습니다. 강남을 15.2% 보이고 있고요. 송파갑 12.5%, 서초을 14.6%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서울 13.6%, 관악갑 12%, 금천 13.4%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벨트의 핵심 부산 북구 갑 투표율 한번 볼까요? 16.2%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낙동강벨트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사상구는 15.2%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룡대전으로 불리면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투표율 16.1%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격전지 수원병은 14%, 그리고 화성을도 볼까요? 13.9% 나타내고 있고요. 현역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는 성남 분당을 지역도 보겠습니다. 14.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으로 가보시죠.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이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낙동강벨트 김해을 보겠습니다. 14.8%. 또 두 전직 경남지사 출신 후보가 맞붙은 영남권 최대 격전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은 12.7%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과 핵심 관심 지역까지 꼼꼼하게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MBN이 AI 빅데이터 총선 분석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한 투표율과 또 개표 상황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민심 2024 MBN 선거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에서 아나운서 한혜원이었고요. 이어서 MBN 돌싱글즈 팀의 투표 독려 영상 함께 보시죠. 결정하셨어요? 그럼 투표하셔야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투표는 투표소, 개표 방송은 MBN.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은 MBN과 함께 개표 방송은 MBN.
네, 개표 방송은 MBN입니다. 자, 사전 투표에 이어서 본 투표율도 지난번 총선과 비교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지난번보다 높다. 이런 상황 볼 수 있었고요. 자, 대담 이어갈 텐데 막말 논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의원님, 일단은 가장 총선 전국을 뒤흔들었다 하는 사건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요, 국민의힘 쪽하고 그 민주당 쪽 각각 하나씩 뽑을게요. 하나 꼽을까요? 네네. 예. 우선 민주당은요, 저는 강북 을 지역 공천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번 2024년 총선. 네. 그러니까 역대 이런 공천이 있었을까? 전무후무한 저는 공천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선거로 저 개인적으로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천을 끝끝내 안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했었던 그 과정, 저는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판에 대파가 이렇게 선거판을 흔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그 대파 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국민의힘의 최대 악재는요. 러닝맨이에요. 러닝맨. 러닝맨이요? 네. 호주 대사께서 나가시면서 러닝맨을 찍으셨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악재냐면 그 전에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 때문에 사실상 그 굉장히 선거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돌아갔고 그 속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노력한 게 뭐냐.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전환시키는 노력이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노력을 그 러닝맨 한편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게 그냥 가장 최고의 악재라고 저는 보고요. 예. 민주당의 최고의 악재는 용해인과 진보당입니다. 용해인과 진보당을 사실상 비례정당에 집어넣음으로써 조국 혁신당이 뜰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마련해줬다. 그 부분이 가장 아플 것이고 가장 악재일 것이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덮고 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두 분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신조 대변인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 뭘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결정적인 사건을 꼽자면요. 결정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만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번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이런 후보들이 했었던 그 도덕성 상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여러 꼼수 의혹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컵라면 사진 공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우를 먹어놓고서 삼겹살 먹었다고 거짓말 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빡빡한 유세 일정 때문에 그 끼니도 챙기지 못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또 시민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신 거거든요.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셀프 홍보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일반 서민적인 모습 그리고 유권자들과의 아주 관계가 깊은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것이 아마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재호 대변인요? 제가 진수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총선은 대파 총선입니다. 대파 총선. 민생 경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정권 심판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결과로 보여줄 거고요. 정말 그 대파 사러 가시면서 물정 모르는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물정 모르는 소리를 대통령이 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 아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파 총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 한 2시나 내일 새벽 한 오전 6시 정도면 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전투표 결과까지요.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국정 운영부터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벌써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의원님, 국민의힘은 한 120에서 140석 정도 사이 목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151석 플러스 알파 정도. 일단 현재적으로 양당이 보는 판세인데
자, 일단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151석 과반 달성한다면 각종 법안이나 임명 동의안들 뭐 통과시키고 저지할 수 있거나 뭐 힘을 쥐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십니까? 뭐 그러면 지금처럼 그 윤석열 그 정권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던 여소야대가 네. 계속 이제 후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전반기에 국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였지만 이제 21대 국회는 이제 후반기였죠. 그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절망감 이런 거가 22대 국회 윤석열 정권 남은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를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참 답답하고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소야대가 다시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저는 용산과 대통령께 주문하고 싶은 게 국정 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하셔서 좀 바꾸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용산을 향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는 얘기,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그 수준을 넘어서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요, 제가 전 정치 좀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여야 두 당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면 싸움을 하게 돼요, 자꾸. 그런데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면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정치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좀 22대 국회에서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을 바라보고 가자 이런 말씀이 좀 흥미롭습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각자 시나리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몇 석을 확보했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숫자는 뭐 이겁니다. 뭐 1당, 그다음에 150, 그다음에 180, 그리고 200입니다. 1당이면 당연히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이요? 예, 이게 이제 1당인 것이고요. 그리고 150 이상이면은 뭐 운영을 주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안을 뭐 표결에 의해서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되는 것이고 180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는 것까지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의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00석은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의석입니다. 모든 걸 의회가 다 할 수 있는 의석이 이제 200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어느 한 정당에도 200석 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번 탄핵도요. 상대 당에서 동조 내지는 주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한 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국민은 거기에 저항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탄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판세가 범야권이 거의 저는 19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200석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신조호 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현재 흐름만 본다면 민주당이 뭐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 국민의힘이 1당 될 경우도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총선 판세 예측은 그동안에 많이 틀렸습니다. 지난 2016년 19대 선거에서도 보면은 야권의 분열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투표함을 열자마자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당내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반을 넘기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지난 선거보다는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권 심판 그리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지난 선거보다도 못한 의석으로 드러났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일당이 되고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그것은 뭐 저희가 6시가 지난 후에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조금 넘긴 의석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상일 대변인 일단 뭐 계속 얘기한 연장선상인데 국민의힘이 1당을 차지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좀 부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크게 질 경우에는 자,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의석수로 따지면 지금 103석, 지난번 선거가 10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3석을 지키면 뭐 크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이 거센 상황에서 그래도 과거 정도는 뭐 지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103석에서 110석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노력했다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110석에서 120석 사이가 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굉장히 좀 분투했네라고 좀 인정을 받는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20석에서 130석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완전한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단 총선 이후 3년간은 이렇게 승리한 상황에서도 잠깐은 해외를 나가든지 좀 물러나 있는 것이 본인에게도 훨씬 이로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현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세 말씀드리면 뭐 제가 그런 걸 잘 못 맞추는데 그냥 110석 언저리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총선 직후에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걱정스럽고 이제 민주당은요. 150석, 180석 뭐 이렇게 되면 기분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기분은 좋겠지만 그때부터는 심판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만해지시면 안 되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표 열기만큼이나 저희 패널분들 입담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열기 잠깐 진정시키고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민심 2024 MBN 대표 방송 안녕하세요.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투표 마감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4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아직 투표 전이신 분들 지금 잠깐 시간 어떠신가요?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서면 2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하얀색은 지역구, 녹색은 비례대표용이죠. 이번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를 낸 정당 숫자 38곳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데요. 이 투표용지 길이도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당들 과연 어떤 순서로 적히는 걸까요?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들은 가나다 순서로 적힙니다. 이 때문에 가가, 호호와 같이 의미를 조금 알 수 없는 단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진 투표용지 자동 개표기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용지 100% 수개표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결과 아실 때까지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 6시 바로 그때 MBN에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요 격전지 12곳의 예측조사 공개합니다. MBN 예측조사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